안녕하십니까. 예도는 지금 존재 숲에 있습니다. 새소리가 들리고요. 정말 비가 오지만은 그래도 쾌적한 날씨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예도는 단편 강좌 한 편을 열겠는데요. 장자크 루소의 1962년도에 출간된 디 꽁트라 소시알르 사회계약론, 이것을 자코뱅당 지도자들이 어떻게 공포정치에 이용하는지 이 부분에 천착하여 법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특히 법률이 정치에 이용되었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기에 천착하여 사유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회계약, 여러분, 이미 17세기에 홉스와 그리고 로크가 그죠, 각각 리바이어던과 통치론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선하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이 그죠, 사회 계약이 국민과 정부의 주권자였던 거죠. 왕과 맺는 그런 계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권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맺는 정부와 맺는 관계였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루소는 그것을 없애버려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상당히 급진적이죠, 그죠? 급진적이야. 그래서 사회계약론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처음부터 이것은 국민과 정부와 맺는 그런 계약이 아니라 국민들끼리 맺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이성의 종교, 시민의 종교를 탄생시키는 거죠.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독특하게도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보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혁명의 급진적 혁명을 이끌었던 자코뱅 당원들에게 그죠, 정신적인 어떤 토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죠. 프랑스 혁명 이전에도 혁명이 있었어요. 영국에도 있었고, 사실은 미국의 독립전쟁을 돕다가 프랑스가 재정난을 겪잖아, 그죠. 그 당시에 흉년이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상당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어.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불만이 높아져 갖고, 그래서 이 재정난을 메우기 위하여 루이 16세가 1789년 5월에 그죠, 삼부회를 소집한다고. 그래서 그 전에 이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평민층, 평민 신분을 가진 그런 자들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귀족들도 세금을 내라, 이래 된 거야. 그 당시 프랑스는 성직자 계급, 그 다음에 귀족 계급, 평민 계급이 있었어. 이걸 대표해서 삼부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1614년까지 그죠, 프랑스 국왕은 결코 삼부회를 결성한 적이 없어. 1614년 이후로. 그러니까 이 위기 상태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1789년
5월에 그죠. 이 3부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투표 방식을 갖고 불만이 터져 나온 거예요. 특히 그 당시까지 이 3부회는 신분에 따라서 수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 그 성직자 계급과 귀족이 합세를 하게 되면은 항상 평민 신분 쪽에서 투표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평민들은 그죠. 사실 국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를 가졌는데 그냥 신분제로 해버리면 한 표밖에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크게 말하면 그래서 귀족과 성직자 계급이 3부회에서 결탁을 해서 그죠. 우리가 함께 찬성표를 던지자. 그럼 평민 신분을 항상 이기는 거야.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그 3부회가 그죠. 해산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평민과 귀족의 어떤 그러한 차이도 있지만 여기에 성직자 계급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결국 귀족들은 왕에게 그죠. 왕이 귀족도 세금을 내라. 지금 국가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귀족들은 말을 듣지 않은 거야. 반대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부회가 열렸는데 평민 신부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회를 결성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야. 아니, 국민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게 평민인데, 그리고 평민이 세금을 내가고 국가가 돌아가는데, 저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세금 하나 안 내면서 호의호식하고, 평민의 노동에 의하여, 그죠? 삶을 잘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만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의회는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따로 결성을 했는데 루이 16세가 이걸 폐쇄시켜 버렸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혁명이 시작된 거야.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1815년까지 이어지는 지난한 그죠. 나폴레옹이 워터루 전쟁 그리고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잖아, 그죠. 그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유럽 전쟁이 그죠 일어나게 된 거예요. 7월에 바스티유 감옥을 그죠 점령하고 이제 유혈 폭동이 막 일어나. 8월에 드디어 인권선언이 일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이제 혁명이 열리는 순간이 된 거야,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프랑스 역사가 미슐레는 그죠. 프랑스 혁명은 그리스도교와 그 다음에 혁명 세력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혁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독일어의 혁명은 레볼루치온, 움슈트월츠 두 개가 있어요. 움슈트월츠는 뒤집어 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라틴어 계열로 가서 그죠. 영어, 독어, 불어가 공유하는 어원학은
레볼루цион이야. 레볼루션이야, 영어로. 어? 불어로 레볼루시옹이야. 어? 이것은 한 바퀴 돌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혁명의 조건은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어? 정권이 바뀌어야만이 혁명인 거야. 그러니까 개혁은 그죠? 개혁과 혁명이 다른 거는, 개혁은 뭐야? 개혁은 어떤 원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그 철학적 정신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돌아서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주권자, 정치를 행사하는 그 정권이 바뀌는 것까지는 나가지 않고, 혁명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특성을 띠는 게 혁명인 거예요.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은 뭐예요? 가톨릭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성서로 돌아가자는 거였어, 그죠? 그러나 가톨릭 전통 안에는 또 다른 성서에 대한 해석이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성서를 뒤바꾸기 전에는 이건 혁명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가 해겔 법철학 서문에서 1843년에 그죠?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토마스 민저, 농민전쟁에 대하여 침묵한 그러한 루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그 새벽이 우는 숱하게 울음소리, 플로레타리아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을 하잖아. 거기에는 피조물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의 아편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바울의 로마서 1장을 연상시키는 듯한 엄청난 열정적 글쓰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혁명은 한 바퀴 돌아서, 그죠? 정권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철학적 원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란은 뭐야? 이런 멘탈리티가 없는 거야. 정신 구조에 대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어떤 원리, 철학적 원리, 정치적 원리를 바꾸는 게 아닌 거야. 반란과 다른 게 혁명이에요. 혁명은 원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혁명은 언제나 배후에 뭐가 있었어? 응? 철학자들이 있었어. 응? 영국의 명예혁명 시대에는 홉스와 로크가 있었죠. 그죠? 프랑스 혁명에는 독특하게도 창작 루소가 있었어. 러시아 혁명에는 마르크스가 있었어요. 응? 해겔은 좀 달라. 해겔의 정신연상학은 나폴레옹이 예나 전투로 들어오면서 출간됐는데, 거기서 자기가 절대정신의 현년을 이야기해요. 정치적 현상이 먼저 일어나고 해겔의 정신현상학이 나타난 거죠. 그죠? 프랑스 혁명에 대한 독일 지성의 열등감으로부터 나타난 게 정신현상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해겔이 나폴레옹을 보고 Die Welt zählt zu Pferde, 세계 영혼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혁명은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바퀴 돌아서 정치적 원리를 구성하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롱드 당의
지도자였던 브리소가 그죠. 프랑스 혁명은 철학을 토대로 하여 일어난 철학적 혁명이다 그랬어요.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몽주의 철학이 있었죠. 볼테르, 디드로, 백과전서파라 그러죠. 그 다음에 몽테스키베, 장자크 루소가 있었잖아. 이들을 통하여 수십 년간 혁명의 정신이 그죠 불어넣어지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이 성직자와 귀족들만 몰랐던 거야. 일부는 알았겠죠 당연히. 그런데 평민들은 조금씩 그죠.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그 평민은 그죠, 변호사, 판사 이런 자들도 평민에 들어간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오늘날 귀족이 아닌 자, 성직자와 귀족이 아닌 자는 다 평민이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오늘날은 부르주아의 시민 계급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철학의 원리로 기존에 있었던 기존 질서의 원리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게 혁명인 거야. 이런 것들은 에리 홉스봄의 혁명의 시대와 그 다음에 특히 알베르 까미의 반항하는 인간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리는 바꾸지 않고 아니면 그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제도의 정신을 바꾸지 않고 그냥 뭐 정권만 바뀐다. 그것도 혁명이 아닌가. 혁명은 정권도 바뀌지만은 정권도 바뀌지만은 또 한 가지는 뭐야? 혁명은 반드시 정치의 원리인 그죠? 제도의 정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게 혁명인 거야. 프랑스 혁명은 왕을 죽여버림으로써 신도 함께 죽여버려요. 대체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죠. 모든 문화권에서는 이 왕권 배후에는 언제나 신이 있었어. 왕은 신의 절대권을 대변하는 자였고, 위임받아서 백성을 다스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신의 존재였다. 뭐 이집트에도 그랬죠, 그죠? 신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에가 루이 14세를 향하여 폐하가 곧 신입니다 이러잖아.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슐레가 그리스도교와 대혁명 세력 간의 싸움이었다는 게 뭐예요? 왕권을 죽이고 국민의 주권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을 앙시앙 레짐이라 그러잖아. 구체제. 그러니까 이 구체제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서 왕권 중심에서 이제는 국민의 주권에 의하여 국가가 돌아가는 공화국이 탄생되는 그런 시점인 거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은총의 왕국이 정의의 왕국으로 뒤집어지는 그러한 이건 알베르 까미의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죠? 그러니까 왕의 홉스봄도 홉스도 리바이어던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근대적인 중세보다는 훨씬 더
진보된 그러한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절대왕정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 사회계약론을 이끌어가요. 결국은 거기에서 보면은 왕에게 전달된 국민의 어떤 권리의 양도는 되찾아올 수 없다라는 거야. 로크는 이걸 되찾을 수 있고 왕이 잘못할 때는 저항할 수 있다 그랬고, 그런데 루소는 왕을 없애버린다니까요. 이 계약은 국민들 간에, 인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민들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그죠? 보편적 이성을 갖고 태어난 이 인간들이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스스로 주권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고 인간은, 그죠? 그 다음에 인민들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 일반 의지가 이제 결정적인 거야. 볼롱도 전에 할 이 일반 의지가 형이상학 개념인 거야. 이거를 헤겔은 이거를 자코뱅당의 어떤 그 로베스피에르와, 그죠? 생쥐스트, 마라, 이러한 자코뱅당의 지도자들이 루소의 일반 의지를 갖고, 그죠? 독특하게도 공포 정치를 만들어냈을 때에 그것을 비판하면서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구조와, 그죠? 로마 제국의 국가 구조와 동일한 거예요.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제국을 다스리는, 그죠? 그래서 헤겔은 이걸 추상의 법이라고 그러죠. 법 철학과 정신 현상학, 객관 정신과 이성 부분에서 여러분, 추상의 법, 추상적 법은 언제나 국민을 압제한다. 그래서 기원전 64년부터 기원 후 235년까지, 그죠? 옥타비아누스와 아우렐리우스까지 그 기나긴 로마 시대의 어떤 그 황제들은 법률을 제정했다. 그 법률을 제정할 때에 가장 큰 압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알아? 뭐 말만 하면 법으로 한대. 법의 정신이 이 공포 정치를 만들어냈던 것. 이 법의 정신이 현실 세계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의 문자를 현실 세계와에 강제로 적용할 때에는 타자에 대한 살해가 일어나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도 정치로 이용되면은 엄청난 타자에 대한 탄압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모도 진리와 방법 제2부 법철학을 이야기하잖아, 그죠? 판사의 법 적용과 역사가의 법 서술은 다른 거지만은 그러나 법을 적용하는 그 적용의 어떤 상황을 언제나 둘 다 고려하는 거예요. 신학자와 목사의 성서 해석은 다른 거지만은 목사는 성서를 설교할 때 적용하잖아, 그죠? 신학자는 그걸 이론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러나 모든 신학자 역시도 목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적용을 언제나 생각해서 이야기한다. 뭐 당연한 거지. 그러나 법의 정신과 법의 문자와
그것을 적용하는 현실 비얼클리히카이트 사이에는 아플리카지온 적용에는 언제나 차이가 일어나고 이 차이를 법 해석학은 메워야 된다. 탁월한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문자를 현실에 적용할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공포정치는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공포정치가 이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사랑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했던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루소는 국민들끼리의 어떤 합의에 의하여 국가가 돌아간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엄청난 정말 중요한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이 선언이 홉스와 로크보다 더 레디컬한 그러나 뭔가 루소가 조금 더 어려워요. 책이 좀 형이상학적이에요. 상당히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인권을 갖고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이거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도 이야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나 정부를 이끌어가는 어떤 수장과 계약을 맺는 게 아닌 거야. 국민은 언제나 국민들끼리 계약을 맺는 거야. 이게 혁명인 거야, 루소의. 그래서 마치 교리문답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문체를 사용하여 루소는 거죠. 새로운 시민 종교, 이성의 종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왕 뒤에 있었던 신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있는 보편적 이성의 신이요. 이 보편적 이성을 상징하는 게 일반 의지요. 모든 국민들 개개인은 이 일반 의지에 자기 자신을 맡길 때 비로소, 그죠? 비로소 평등하고 자유롭고 관용하면서 정말 어떤 개인이 다른 개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등한 그런 상황에서 조화롭게 국가가 영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그러니 일반 의지는 어떻게 보면 만인의 백성의 의지이기도 하고 아닌 거예요. 이건 신적인 거야. 그래서 사회계약론에는 절대적인 신성 불가침의 신성한 이런 신학적인 용어가 밥 먹듯이 나타나. 이 일반 의지로 묶여 있는 인민의 의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양도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홉스를 겨냥한 거겠죠. 양도될 수도 없고 이것은 오류일 수도 없고 진리 자체요. 그래서 신학의 냄새를 풍기는 이것도.
그래서 사회계약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인민들이 자기 자신들끼리 일반 의지에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 일반 의지에 복속되고, 그죠? 거기로부터 왕을 만든다는 거예요. 왕이 인민을 만드는 게 아닌다는 거야. 여기서 왕 뒤에서 기존 질서에 붙어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성직자 계급도 함께 포함돼요. 왕 뒤에 있었던 신도 왕과 함께 죽어버려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유럽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의지로 묶여진 이 공동체, 인민은, 그죠? 신성한 거요. 오류가 없으면 진리 자체라는 거야. 이것은 어떤 이게 이제 형이상학적 개념이 돼버리는 거야. 해결한테서 이것은 추상의 법인가, 추상적 법인가야. 그래서 만인의 의지랑 일반 의지는 달라요. 일반 의지가 만인의 의지였다면 루이 16세는 죽지 않았어요. 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일반 의지를 갖고 생쥐스트는 정치인이지만은 검사야. 그래서 루이 16세를 죽이는데 재판도 뭐 공식 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의회 앞에서 연설하는 거죠, 그죠? 거기는 왕당파도 있었고, 지롱드파는 조금 뭐라 그러나 왕을 살해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말자. 조금 온건한 그런 공화파였고, 그죠? 이 자코뱅 당이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급진적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로베스피에르가 가장 강력해. 내분이 일어나가 막 당통, 그 다음에 마라, 생쥐스트 이런 자들이 있었지만 로베스피에르가 당통도 단두대로 보내버리잖아. 공포정치 때. 그게 여러분 봐봐. 그게 생쥐스트가 이 루소의 일반 의지를 갖고 루이 16세를 단두대로 보내야 되는 정당성을, 그죠? 만인이 용서한다 그래도 일반 의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루이 16세는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왕권은 그 자체로 뭐예요? 왕권은 그 자체로 범죄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일반 의지 자체에 속해 있지 않는 이질적인 거라는 거야. 이거는 일반 의지 속으로 들어올 수도 없으며 일반 의지를 바깥에서부터 찬탈한 자요. 그래서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럼 왕은 존재 자체가 그냥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왕의 살해에 대한 정당성을, 그죠? 피력한 게 생쥐스트였어. 이 잔인하면서도 논리적이었던 이 검사에 의하여 루이 16세가, 그죠? 그래서 뭐 허락을 받았겠죠. 루이 16세가 감옥으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루이 16세는 중세의 어떤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뭔가 되게 온건한 사람이었어. 읽으면서 침묵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자기의 왕권을 서포트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793년 1월 21일에 단두대로 갑니다. 그 고해 성사를 할 때 그 신부 앞에서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 이 예수의 이 말을 하고 뭐 그냥 단두대에서 처형된 거예요. 그 날은 그죠. 이제 은총의 왕국이 정의의 왕국으로 바뀌는 순간, 보편적 이성에 근거한 정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왕이 죽고 나서 그 당시에 독일의 프로이센이라든지 영국, 에스파니아, 뭐 러시아 전부 다 왕권의 어떤 국가들이었잖아. 이거를 듣고 나서, 왕의 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유럽의 전 국가들이 그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나, 이제 이래 돼가고 전쟁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 그러나 사실 볼테르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나, 루소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는 결코 자기 자신의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그죠, 왕의 시해에 왕을 단두대로 보내는 것에 이용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루소는 부르주아 계급의 정신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그는 상당히 인간적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가치도 이 세계에 피를 대가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의 이 계몽주의 철학자의 사상이 어떤 정치인의 문자적 해석에 적용되었을 때에 무시무시한 결과를 갖고 왔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문자주의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게 문자주의야. 문자주의가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성서를 문자로 해석한다든지, 이슬람 경전을 문자로 해석한다든지, 그 다음에 모든 불교 경전을 문자로 해석한다든지, 여기서 이제 타자에 대한 살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살해가 꼭 죽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 문자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근본주의의 특성인가? 이슬람 근본주의든 그리스도교의 근본주의든 불교의 근본주의든 모든 근본주의자들은 타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석을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공포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1793년부터 4년까지 어마어마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단두대에 처형되고요. 이러한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공화국을 순수하게 하는 순수한 법률, 미덕으로 만들어서 이 미덕이 법률이야. 이 미덕이 일반 의지에 근거한 법률이야. 이제 주인은 왕이 아니라 국민이 돼버린 거야. 이 일반 의지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싸그리 다 처형되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이게 당통한테서 보면은 좀 관용으로 나가자, 이 개혁을. 아니 같은 자코뱅파 안에서 이런 제안을 할 수 없는 거야. 그게 다른 당파를 국민 공연을 허용하지 않았어. 지롱들을 쫓아내고는 지네들끼리 싸웠던 거야. 그게 이게 내가 볼 때는 저 새끼가 불순한 거야.
일반 의지에 국민의 일반 의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또 로베스피에르가 봤을 때는 당통이 웃기는 거고, 에베르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로베스피에르가 너무 과격한 거고, 이래서 지네들끼리 내분을 저지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자기를 단두대로 보내는 데에 앞장서는 거야. 결국 1794년도 테르미르도 반동에 의하여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그저 결국은 단두대로 갑니다. 그게 이 순수의 논리, 이 법률, 일반 의지, 여기에 근거한 그러한 공화국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반혁명 세력을 싸그리 죽이고 나서 이제 평화가 와서 자유평등 박애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과정에 다 실패하는 무서운 거예요. 마르크스가 레닌은 괜찮았어.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가고 뭐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이제 문자로 적용될 때는 항상 공포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미덕과 법률, 그런 정신이라도 그것이 문자로 적용되어서 특정 집단의 정치인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때는 언제나 뭐예요? 엄청난 대량 학살을 갖고 왔다. 무서운 결과죠, 그죠, 여러분? 나폴레옹의 절대 정신의 현현을 찬양했던 헤겔은 또 어땠어요, 여러분? 헤겔의 업적은요, 신의 초월성, 그리스도교의 초월적 어떤 그런 거를 역사 속에 끄집어내렸다라는 여러분, 이 추상적 법률, 이것은 언제나 공포정치를 만든다는 걸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었어. 그죠? 이 헤겔로부터 마르크스가 태동하기까지는 헤겔 좌파들은 신성을 먼저 걷어내야 됐어. 독특하게도 여러분 봐봐, 다비드 슈트라우스 예수전을 썼죠. 그 다음 신성을 걷어내죠. 그 다음에 포예르바하 기독교의 본질에서 신성을 걷어내죠. 바우어 복음서 비평에서 신성을 걷어내죠. 왜 이런 세계 좌파들이 신학에 대한 글을 썼을까요, 여러분? 왜 관념론이 유물론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는 거야. 이 지난한 과정에서 마르크스가 나왔고요. 마르크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끄집어냈죠, 그죠? 여러분 봐봐. 그런데 이게 러시아 혁명을 거쳐서 20세기에 세계의 어떤 통일성으로 나가는, 혁명은 언제나 통일성으로 나갑니다. 이게 위험한 거야. 이게 알베르 까미가 지적하는 거예요. 위니 때 또 딸리 때로 나간다고. 보편적 이성은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그러한 전체성으로 나가고 통일성으로 나가려고 그래. 자코뱅당들이 저질렀던 그 뭐야, 혁명의 정신은 좋지만은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포정치를 했던 게 뭐예요? 이 통일성에 맞지 않다는 거. 루소의 일반 의지 개념이 통일성에 적용되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야. 전체성과 통일성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 공화국에 방해하는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순수의 논리. 이것이 오늘날도 모든 국가 정치에 적용되었을 때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정치인 개인을 숭배하게 될 때 끝나버려요. 혁명은 정부가 될 때는 끝나버려요. 이건 예도의 말이 아닙니다. 응? 정부는 결코 혁명적일 수 없어요. 혁명적인 정부는 언제나 과도기적인 것이요. 그 혁명 정부가 정권을 잡을 때는 기존 질서를 옹호하는 기존 질서가 돼버려요. 해겔이 탁월하게 설명하듯이 절대지의 완성의 화해의 순간을 빼버리면 인간의 역사는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인 거야. 상호투쟁의 역사요, 허무주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힘의 충돌의 역사요, 부정의 역사라는 거야. 신성을 빼버려. 인간이 신성입니다. 역사가 신인 거야. 그런데 이 절대 정신의 절대 지위를 완성하고, 그죠? 마르크스가 뒤집어서 해석한 계급 없는 사회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타자의 사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유연성을 잃어버려요. 법조항은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반 의지에 들어오지 않는 자는 불순한 자예요. 이방인이야. 싸그리 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루소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공포 정치에서 일어난 거야. 어떤 철학이든, 어떤 이론이든, 어떤 진리든, 어떤 경전이든 그것이 현실에 적용될 때에 적용하는 자의 문자적 해석에 의존하고 그 문자를 곧바로 현실로 적용시킬 때 현실을 살해해버려요. 여기에 모순이 있는 거야. 현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원리도 현실에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거는 재해석해야 되고 해석학적으로 점검되어야 되고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현실에, 그죠? 새롭게 적용되어야 되는 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반 원리로 삼아서 모든 상황에, 모든 현실에 적용시켜서 또 딸릴 때 전체성을 획득하려고 할 때, 그죠? 그 혁명은 이런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은 위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봐봐.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의 3, 4세기 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되잖아,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서구 역사의 지나긴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인민들에 대한 탄압이 왕권과 성직자 계급에 의하여 일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인간에 대한 인간성의 말살이, 얼마나 강력한 압제가 그저 서구 역사에서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자기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전쟁에 해부돼야 됐으며 부당한 처사로 죽어야 했으며 그리스도교의 문자적 진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압제를 받고 탄압을 받아왔느냐 말이야.
저항한 거예요. 미슐레가 탁월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응? 뒤집어진 거야. 새로운 세계가 나타난 거야. 왕의 죽음으로써 신도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 신은 거죠. 이 왕권을 옹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 성서의 예수는 결코 이러한 기존 질서를 옹호하지 않을 수 있어. 이용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해결 좌파들은 예수까지도 처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니체조차도 예수에게는 보류 상황을 만들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의 신성은 거부했습니다. 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은총의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귀한 자가 따로 없고, 이게 오늘날 암묵적으로 오늘날도 통용되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암묵적으로 자기는 귀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태어나면서 나는 귀족이다. 행동하는 거 보면 지랄하고 앉아있는 거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누구든 평등하게 태어나고 자유롭게 태어났으면 노예는 없으면 노예가 없으니 주인도 없는 거야, 여러분. 예도 강좌 마칩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한번 깊이 사유해 보셔요. 특히 법실증주의에 사로잡혀서 법의 문자가 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런 인간들,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요. 그게 자기에게 적용되었을 때도 과연 합리적인지. 예수의 산상수훈은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예도의 애청자 되시는 분들, 예도의 클래스를 아시고 지금까지 도움받으신 분들, 예도 TV로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추스.